오늘은 제 73번째 생일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했던 집안이 저녁 무렵엔 마치 잔치집처럼 변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비싼 한우를 사왔고 둘째 민우는 백화점에서 포장까지 예쁘게 한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막내 민정이는 엄마 오늘 주인공이야 라며 제 어깨에 꽃까지 달아줬고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세 자식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4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새 아이를 키워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때로는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소원 빌고 촛불 꺼요. 민정이가 재촉하자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화목했으면 좋겠다. 후, 73개의 촛불이 한 번에 꺼지자 박수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역시 엄마, 아직 폐활량이 대단하시네요. 73세에 이런 기력이면 100세까지도 거뜬하겠어요. 민호가 농담처럼 말하자 모두들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슬슬 유산 정리도 해야 할 때가 됐지. 저는 케이크를 자르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유언장 미리 써두지 않아서 자식들끼리 싸우는 집이 많더라고. 우리는 그런 일 없게 해야지. 그 순간 밝았던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고 민우는 케이크를 먹던 포크를 멈췄습니다. 아니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잖아. 엄마가 평생 모은 게 적지 않으니까. 사실 제가 가진 재산은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이 집,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조금씩 불린 부동산들까지 합치면 12억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도 아직 일찍 아니에요? 엄마 건강하신데. 민정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생일날 괜한 얘기를 했네. 자, 이제 밥 먹자. 저는 화제를 돌렸지만 아이들의 표정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뭔가 어색해졌는데. 그래도 곧 분위기는 다시 밝아졌고 우리는 즐겁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며 웃었고 저도 그 웃음에 함께했어요.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대화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12억이라고 했지?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그 정도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유언장 얘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우리도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나누실지 모르잖아. 보통 아들들이 많이 받긴 하는데. 뭔 소리야, 요즘엔 균등 분할이 보통이지. 게다가 난 막내딸이잖아. 야야, 목소리 줄여. 엄마 들으시겠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12억이나 될까? 엄마가 우리한테 안 보여주신 통장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게. 아무튼 우리끼리 미리 상의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마디씩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의해둘 필요가 있다고? 4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 밤보다 더 큰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언제 제가 돌아왔는지 모르게 민수가 걱정스런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너무 피곤하셨나? 민정이도 다가와서 제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이제는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웠어. 나이 들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일찍 쉬세요. 우린 정리하고 갈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아직도 생생한 그들의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집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민정이.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억눌렀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그래,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눈물을 닦고 냉정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엄마도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겠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식들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그 차가운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5시,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며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면 안 돼. 냉정하게, 정확하게 해야 해. 4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에 아이들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했었죠. 그때의 그 냉정함이 지금 다시 필요한 때였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 7시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응, 일찍 잠이 깼어. 어제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됐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어제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 이면이 보였습니다. 걱정은 무슨 12억이 걱정이겠지. 괜찮아. 그보다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어제 유원장 얘기했잖아. 진짜로 좀 정리해볼까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그게 좋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민수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변호사를 만나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분 있어? 아, 제가 알아볼게요. 좋은 분 소개해 드릴게요. 고마워. 그럼 연락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네. 오전 10시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유 원장 얘기하셨는데 건강검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자를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신적 건강 상태라. 내가 지금 얼마나 정신이 말똥말똥한지 너희들이 알면 깜짝 놀랄걸. 오후 2시, 이번엔 민정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 계세요? 응, 왔구나. 무슨 일이야? 그냥 어제 너무 일찍 가서 아쉬워서요. 엄마랑 차나 마시려고. 민정이가 가져온 건 제가 좋아하는 유자차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지금은 그 속셈이 훤히 보였어요. 엄마, 어제 유 원장 얘기하셨잖아요. 역시나 본론이 나왔습니다. 응?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자 더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저희끼리는 그냥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끼리 이미 상의했다는 얘기지? 아직 생각 중이야.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잖아. 무슨 고려사항이요? 민정이의 목소리에 살짝 불안감이 섞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엄마를 더 잘 챙겼는지, 누가 더 효도했는지, 그런 것들 말이야. 그 순간 민정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안 되죠. 저희 다 똑같이 엄마 사랑하는데. 그래, 다 똑같이? 저는 어제 들었던 그 대화를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민정이가 과장되게 대답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민정이가 돌아간 후 저는 서랍에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아,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김철수 변호사는 제 남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물어주던 분이죠. 선생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인가요?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좀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1시간 후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유언장 3개를 각기 다르게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작성하고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음 아픈 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저 아이들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하지만 가짜 유언장을 만드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초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종본이 아니라. 김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는 민수가 대부분을 받는 내용으로, 두 번째는 민호 위주로, 세 번째는 민정이 유리하게 만들어주세요. 각자가 자신만 특별하다고 믿게 만드시려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유언장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으로 해주세요. 자식들에게는 각자 100만 원씩만. 김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로요? 12억을? 네. 그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저도 그들의 진심을 기다려봐야겠어요.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 저는 가슴이 한결 후련해졌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유언장을 보여줄지,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관찰할지. 40년 동안 너희들을 키우면서 배운 게 있어. 너희가 거짓말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무엇을 원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마는 다 안다고.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롭고 결연한 표정의 여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분 소개해드릴 분을 찾았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고마워. 하지만 이미 김철수 변호사님께 부탁드렸어. 아, 네. 그럼 언제 유언장 작성하세요?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 차근차근 해볼 예정이야. 너무 서두르지 말자. 아, 네. 그럼 혹시 내용 구성하실 때 저희 의견도.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낡은 도장함을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이 도장으로 평생 얼마나 많은 중요한 서류에 인장을 찍었던가요? 아이들 학교 서류, 집 매매 계약서, 보험 가입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가 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저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것. 일주일 후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가짜 유언장 3개가 각각 다른 봉투에 담겨 제 서랍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유언장은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첫 번째 타겟은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될 때 혼자 좀 와봐. 네.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 초안이 나왔거든. 너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지금 바로 갈게요. 평소 같으면 바쁘다고 했을 민수가 즉시 오겠다고 하네요. 1시간 후 민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앉아. 저는 첫 번째 봉투를 꺼내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아직 최종본은 아니고 초안이야. 내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서.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는 그의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역시나 민수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때? 너무 편향적인가? 가짜 유언장 첫 번째 버전에는 민수가 전체 재산의 60%를 받고 민호와 민정이는 각각 20%씩 받는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편향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죠. 민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동생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괜찮아요, 어머니. 원래 장남이 대부분 물려받는 게 전통이잖아요. 제가 동생들한테 잘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가식적인 겸손함이 사라지고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어머니, 언제 최종본 완성하세요? 아직 며칠 더 생각해 봐야겠어. 신중하게 해야지. 네, 당연하죠. 근데 혹시 동생들한테도 보여주실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너만 보여준 거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너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어서. 아, 다행이다. 아니, 제 말은 동생들이 괜한 오해할까 봐서요. 민수가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알겠어. 조심스럽게 할게.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그의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60%도 모자라 보이는 표정이었어. 그리고 동생들한테 알려지는 걸 노골적으로 경계하고 있고, 이틀 후 이번에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잠깐만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건강의 이상은? 건강은 괜찮고 유언장 관련해서 내 의견을 듣고 싶어서. 아, 네, 바로 갈게요. 민호도 민수와 마찬가지로 즉시 달려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봉투를 꺼내 민호에게 건네줬어요. 이것도 아직 초안이야.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내가 검토해 줄래? 민호는 회사에서 법무팀에 있어서 이런 서류에 익숙하거든요. 민호가 서류를 읽는 동안 저는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네. 두 번째 가짜 유언장에는 민호가 50%, 민수가 30%, 민정이가 20%를 받는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내용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회사에서 법무일을 하니까 향후 유산 관리도 제가 맡는 게 효율적이죠. 민호가 논리적인 척하면서 자신의 몫이 많은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형한테는 좀 미안하지 않을까? 형도 이해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라. 그럼 형이 무능하다는 얘기네. 그런데 혹시 형이나 민정이한테는 아직 안 보여주셨죠? 역시나 이것도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응, 너만 먼저 본 거야. 다행이에요. 미리 보여주시면 괜한 갈등만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민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 신중하게 할게. 민호가 떠난 후 저는 두 번째 관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민호도 민수 못지않게 욕심이 많구나. 그리고 형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사흘 후 마지막으로 민정이를 불렀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너한테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언장 초안인데. 내가 막내딸이니까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어머나, 정말요? 민정이도 즉시 달려왔습니다. 세 번째 봉투 안에는 민정이가 40%, 민수와 민호가 각각 30%씩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민정이가 서류를 읽는 동안 저는 그동안의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의 반응을 예측해 봤습니다. 어머,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뜨더니 갑자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왜 불만이야? 불만이 아니라 너무 감동이에요.
오빠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는데. 왜 오빠들이 뭐라고 해? 여자라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엄마는 정말 공평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공평하게? 내가 제일 많이 받는데? 그런데 엄마 오빠들한테는 아직 안 보여주셨죠? 같은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응, 너만 먼저 본 거야. 아, 다행이에요. 미리 보면 질투할 수도 있으니까요.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질투? 네, 제가 딸이라서 엄마가 더 예뻐해 주신다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지. 너 몫이 제일 많으니까. 민정이가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세 자식 모두 똑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자신이 가장 많이 받는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죽음을 전제로 한 이야기에 대해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실망스럽다. 저는 서랍에서 진짜 유언장 사본을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전 재산 12억을 사회복지법인과 고아원에 기부함. 자녀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유산으로 남김. 이게 너희들이 받을 진짜 유산이야.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세 자식 모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어머니, 유언장 언제쯤 최종 결정하세요? 너무 서두르시지 마시고 신중하게 하세요. 민호 어머니, 혹시 다른 버전도 고려해보고 계신가요? 지난번 초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민정이 엄마 오늘 보여주신 내용 정말 감동이었어요. 엄마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세 개의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각자 자신만 특별하다고 믿고 있고 다른 형제들보다 자신이 더 사랑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정말 순진하구나. 아니면 욕심이 눈을 가린 건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진짜 본성을 더 깊이 드러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상상도 못한 진실을 공개하는 것.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아이들아. 일주일째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민수가 갑자기 엄마 혈압약 떨어져 가지 않냐며 약국에서 비타민까지 잔뜩 사왔고, 민호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실 때가 됐다며 병원 예약까지 잡아왔어요. 민정이는 아예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 없으세요? 라며 치매 검사를 은근슬쩍 권했고요. 다들 내가 언제 죽을지 정신이 온전한지 확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옆집 김할머니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김할머니는 저와 같은 73세로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이웃이에요. 남편을 잃은 시기도 비슷하고 자식 걱정하는 마음도 서로 이해하는 사이죠.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거짓말. 나이 먹으면 표정에 다 나타나는 법이야.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김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자, 들어와요. 방금 호박차 끓였어요. 김할머니가 제 손을 이끌었어요. 거부하기 어려워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제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김할머니 집 작은 거실에 앉아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것, 제가 가짜 유언장으로 시험해보고 있다는 것까지. 김할머니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아이고,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창피해서 누구한테도 말 못했는데 할머니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요즘 이런 집이 한둘인가. 김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리 집도 비슷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집 처분하자고 성화를 부리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집을 팔긴 팔았는데 그 돈으로 여기 작은 집을 사고 나머지는 다 써버렸어요. 김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써버리셨다고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했지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더 이상 재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는 김할머니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 유언장 게임도 좋지만 너무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내가 도와줄게요. 김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와주시다니요? 자식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죠.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알게 해줘야 해요. 그날부터 김할머니는 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틀 후 김할머니의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됐어요. 순자야, 나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김할머니가 제 집에 와서 연극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침 민정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민정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순자 씨 딸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순자 씨, 우리 아들이 갑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3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어요? 김할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3천만 원요? 제가 놀란 척 했습니다. 네, 일주일 안에 꼭 갚겠다고 하는데 순자 씨 말고는 믿고 부탁드릴 분이 없어서요. 그런데 제가 망설이는 척하자 민정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구해요? 통장에 있잖아. 그래도 너무 큰 돈이에요. 혹시 못 갚으시면 어떡해요? 민정이가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민정아, 할머니가 얼마나 어려우시면. 엄마,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웃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김할머니와 제가 눈을 마주쳤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괜찮아요. 미안해요, 순자 씨. 짧은 말씀이 많네요. 김할머니가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나가셨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큰 돈을 쉽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민정이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내 재산은 몇 억씩 나눠 가지려고 하면서 이웃 할머니 3천만 원은 아끼라고? 다음 날 민수가 점심을 먹으러 왔을 때도 같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형님, 혹시 2천만 원만 급하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할머니가 민수 앞에서도 같은 연기를 했어요. 2천만 원이요? 갑자기 민수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큰 돈을 함부로. 역시나 민수도 민정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정말 어려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자 민수가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요. 민호에게도 같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반응은 3명 다 똑같았어요. 제 재산은 미리부터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산하면서도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사기라고 의심하더군요. 그날 저녁 김할머니와 산책을 하면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자식들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김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자기들이 받을 돈은 미리부터 계산하면서 남 도와주는 건 반대하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김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단계요? 자식들끼리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요? 아주 간단해요. 한 명씩 불러서 다른 형제가 유언장에 대해 물어봤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김할머니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한테는 민호가 어제 와서 유언장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더라고 말하는 거죠. 아, 그럼 민수가 민호를 의심하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자식들끼리 서로 견제하느라 바빠질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할머니가 이렇게 전략적인 분인 줄 몰랐어요. 할머니, 혹시 전에도 이런 일을. 호호호, 나도 새 자식 키우면서 이것저것 겪어봤거든요. 자식들 심리는 훤히 들여다보여요. 그날 밤 저는 김할머니의 제안을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왔는데
이제는 믿을 만한 조력자가 생겼어요. 김할머니와 함께라면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심리전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든든했어요. 4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왔는데 이제는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고마워요, 할머니.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김할머니와 함께 더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자식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이제 정말 재미있어지겠네. 김할머니의 작전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각 자식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민수에게는 민호가 어제 와서 유원장 얘기를 자꾸 물어보더라고. 민호에게는 민정이가 자꾸 전화와서 언제 최종 결정하냐고 하더라고. 민정이에게는 오빠들이 합심해서 뭔가 꾸미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 결과 아이들 사이에 의심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 2시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200m쯤 떨어진 카페 앞에서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 세 자식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왜 셋이 모여 있지? 평소에는 형제끼리 따로따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셋이 동시에 만나는 건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특별한 날뿐이었거든요. 저는 마트에 들어가지 않고 카페 맞은편 화장품 가게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열대 뒤에 숨어서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3명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민수가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민우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민정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오빠를 번갈아 보고 있었고요. 20분 정도 지났을까 3명이 일어나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불안했어요. 설마 내가 각자에게 다른 유언장을 보여준 걸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민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왜? 오빠들이랑 함께 엄마 댁에 가려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셋이 다 같이? 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요. 무슨 얘기인데? 그게 유언장 관련해서요. 역시나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내일 와. 전화를 끊고 나서 김할머니한테 급히 연락했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애들이 셋이 모여서 뭔가 상의한 것 같아요. 아, 벌써? 생각보다 빠르네요. 김할머니가 침착하게 반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안 놀라세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예상했어요. 자식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언젠가는 눈치챌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이제 그들의 진짜 본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3시 예고대로 세 자식이 모두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얼굴들이 모두 경직되어 있었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얘기해.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뭘? 유언장 말인데요. 혹시 저희 각자에게 다른 내용을 보여주신 건 아니죠? 결정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정할까, 인정할까 고민하다가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 다른 내용이었어. 세 자식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민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너희들 반응을 보고 싶어서. 반응을 보고 싶어서라뇨? 민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 너희들이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바라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진짜 유언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너희들 각자 자기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봤거든.
엄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기뻐한 거지. 민정이가 변명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럼 왜 다른 형제들한테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어? 세 명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각자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들통난 거죠. 그리고 김할머니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왜 그렇게 반대했어? 3천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엄마 재산은 몇 억씩 나눠 가지려고?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민호가 억지로 변명했어요. 뭐가 달라? 둘 다 돈 문제잖아.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남을 도와주는 거고 하나는 너희가 받는 거라는 점뿐이지. 세 자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해둔 결정적인 증거를 꺼낼 때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12억이라고 했지?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 73번째 생일날 밤 그들이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이걸 언제? 화장실 다녀오다가 우연히 들었지.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 민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오해해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자는 게? 그건 그냥 민정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저희를 속이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속였다고? 가짜 유언장으로 저희를 시험하신 거잖아요. 시험? 그래, 시험이었어. 그런데 너희들 모두 낙제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기뻐하고 다른 형제들은 견제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만 계산하고 이게 내가 4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야? 세 명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진짜 유언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궁금해하는 건 유언장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찬찬히 둘러봤어요. 아직도 눈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성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표정들이었어요. 아직도 모르는구나. 진짜 유언장이 궁금해? 네. 세 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알고 싶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말해봐. 정말 뉘우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유언장 내용이 걱정되는 거야? 이 질문에 아무도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들은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 제가 왜 이렇게 실망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봐. 그리고 정말로 뉘우치는 마음이 든다면 다시 와. 어머니, 오늘은 그만 가. 세 자식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김할머니가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다 들었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진짜 고비예요. 저 아이들이 정말 변할지 아니면 끝까지 돈만 생각할지 며칠 지켜봐야겠어요. 창밖으로 보니 세 자식이 집 앞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가 공개된 상황. 다음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이 게임의 결말이 정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김할머니한테 급히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진단했어요.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원까지 해야 하나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김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연락해줬어요. 순자 씨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세 자식이 모두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세 명이 동시에 물어대는 모습을 보니
진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헷갈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래. 며칠 쉬면 괜찮을 거야. 스트레스요? 무슨 스트레스가? 민정이가 물어보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제 그 대화 때문인 거를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날 밤 세 자식들이 병실 밖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그대로 들려왔어요. 진짜 유 원장이 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안 말씀해 주시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김철수 변호사잖아. 아버지랑 친했던 분이니까 사정 얘기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민호가 망설였습니다. 뭐가 좀이야?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 상속받을 당사자인데. 민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엄마 몰래 알아보는 건. 엄마는 우리를 속였잖아. 가짜 유언장으로.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자.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이런 마음이구나.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어제 그 대화로 충격을 받아 입원까지 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궁금해하는 건 오직 유언장 내용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자녀분들이 사무실에 오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가 입원하셨으니까 유언장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안 알려줬죠.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 자녀분들 표정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마치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김 변호사님의 말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 세 자식이 다시 병실로 왔어요. 어머니, 기분 좀 나아지셨어요? 응.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어머니가 입원하셨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만약의 경우라니.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민정이가 당황해서 변명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이 뭔데?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입원했다고 벌써 유언장 확인하러 다니고. 세 자식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불안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불안한데? 진짜 유언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몰라서요.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저희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민정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내 재산이 너희 인생보다 중요하다고? 나가. 어머니? 다 나가. 당장. 왜 그러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내 장례식 끝나고 알아봐. 세 자식이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이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김할머니가 면회를 와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자야, 왜 이렇게 됐어? 할머니, 나 정말 잘못 키운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애들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다 왔어. 내가 입원한 틈을 타서. 김할머니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 정도까지?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유언장 게임으로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포기하긴 일러.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네. 마지막 카드요?
진짜 유언장을 공개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집을 떠나는 거지. 김할머니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집을 떠난다고요? 양로원에 들어가. 그럼 애들이 정말로 뭘 잃게 되는 건지 깨달을 거야. 하지만 이대로는 절대 안 돼. 저 아이들이 정말 무서운 걸 알아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집을 떠나야 하는 건가? 40년을 함께 산 집을.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에 홀로 앉아 있는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마 자식들 면회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혼자가 되는 건가?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이대로 있으면 자식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약해진 틈을 타서 더욱 기가 막힌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왔습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잃게 되는지 보여줘야 할 때였어요. 퇴원한 지 사흘 후 저는 마지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들 시간 맞춰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오후 3시 세 자식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아마 병원에서의 그 일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낡은 도장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진짜 유언장 얘기를 해주려고. 3명의 눈빛이 동시에 번뜩였습니다. 진짜요? 응.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저는 김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병원에서 내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눈 대화. 핸드폰을 꺼내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진짜 유언장이 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 상속받을 당사자인데. 세 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둘째, 너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한 얘기들. 김 변호사님이 미리 알려주신 내용들을 하나씩 말했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셨으니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들 했지? 그건 정말 만약을 대비해서.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셋째, 지난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보인 행동들. 저는 준비해둔 메모를 펼쳤어요. 민수, 너는 내가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장남이니까 당연하다고 했지. 민호, 너는 현실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고. 민정이, 너는 딸이라서 더 예뻐해 주신다고 좋아했어. 3명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김할머니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사기꾼일 수 있다며 극력 반대했지. 3천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내 12억은 어떻게 나눠 가질지 미리 계산하고.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너희들이 서로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들. 민정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김할머니 손자가 통신회사에서 일하거든. 가족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이라고 하니까 도와주더라고. 사실 그런 건 없었지만 아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블러핑이었어요. 엄마가 정신 나갔나?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어서라는 민수의 문자, 빨리 진짜를 알아내야 한다는 민호의 문자, 오빠들이 더 많이 받을까봐 불안하다는 민정이의 문자. 물론 실제로는 본 적 없지만 그들의 반응으로 보아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을 게 분명했어요. 세 자식이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 유언장을 공개할게. 저는 진짜 유언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읽어봐.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마음에 안 들어? 민호가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 저희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맞아. 민정이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12억을 다 기부한다고요? 너무하다고? 뭐가 너무해?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아직도 모르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73번째 생일날 밤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자고 했잖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설명해봐. 아무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원했을 때는 뭐 했어? 걱정은커녕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지. 저희도 걱정했어요. 민수가 항변했습니다. 걱정? 병실에서 유 원장 얘기하는 게 걱정이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바뀔 수 있어요. 민정이가 울먹였습니다. 바뀐다고? 40년 동안 이렇게 키워놨는데 지금 와서 바뀔 것 같아? 정말 바뀔 거예요. 앞으로는 돈 얘기 안 할게요. 돈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럼 뭘 위해서 나한테 오는 거야? 질문에 아무도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역시 대답을 못하지. 너희들에게 나는 걸어다니는 ATM이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내가 무일푼이 되어도 똑같이 찾아올 수 있어? 또다시 침묵. 역시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양로원 입소 신청서야. 양로원이요? 나 내일 양로원에 들어간다. 어머니, 갑자기 왜? 갑자기? 너희들이 내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모시고 산다고? 너희 집에? 네. 정말? 민호야, 내 마누라한테 물어봤어?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는? 내 아내가 좋아하겠어? 그건 상의해보면. 민정이는? 내 남편이 장모를 모시자고 하면 좋아하겠어? 아무도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말로만 모시고 살겠다는 거지. 어머니, 정말 양로원에 가실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 집도 팔아서 양로원비로 쓸 거야. 집까지요? 왜 너희들 물려받을 생각했어? 미안하지만 그것도 다 기부할 예정이야. 세 자식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무엇을? 유 원장도 양로원도. 저희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기회를 한 번 더. 기회? 벌써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73번째 생일날 밤이었어. 그때 너희들이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기회는 가짜 유 원장을 보여줬을 때였어. 그때 욕심 부리지 않고 엄마 공평하게 나누세요라고 했다면. 세 번째 기회는 내가 입원했을 때였어. 그때 유 원장 생각하지 말고 진짜 걱정해줬다면. 하지만 너희들은 매번 기회를 놓쳤어. 세 자식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 기회는 없을까요? 민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저 눈물도 진짜일까, 가짜일까? 마지막 기회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할게요. 앞으로 1년 동안 절대 유산이나 재산 얘기를 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오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해. 어떻게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해. 1년 후에 정말 달라졌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유 원장을 쓸게. 알겠어요. 세 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양로원에서 살 거야. 그리고 이 집은 일단 세를 놓을 거고. 어머니, 싫으면 말고. 이것도 조건 중 하나야. 세 자식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갈 준비해야겠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늘 가세요? 내일 아침에.
김할머니가 같이 가기로 했어. 김할머니도요? 우리끼리 의기투합했거든. 그날 밤 40년 동안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추억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돈만 생각하는지 1년 후에 그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양로원에 들어온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김할머니와 같은 층 다른 방을 쓰게 되어서 외롭지도 않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순자야, 아이들 연락 어때? 김할머니가 정원 벤치에 앉아서 물어보셨습니다.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처음 한 달은 새 자식이 번갈아가며 매일 왔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짧게 들렀다 가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워? 글쎄요. 확실한 건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재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민정이가 왔을 때 저희 양로원에 새로 들어온 할머니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엄마는 달라요. 저희가 진심으로 찾아뵙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민정이의 눈에서 아직도 계산하는 빛이 보였어요. 1년만 참으면 다시 유언장을 써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연기하는 건 아닐까? 순자야, 너무 의심하지는 마.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계속해서 8챕터를 완성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 확신이 안 서요. 그때 양로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 면회객이 오셨어요. 누구요? 따님이신 것 같은데 혼자 오셨어요. 민정이가 혼자? 보통은 오빠들 중 한 명과 함께 오는데 이상했어요. 면회실로 가보니 민정이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왜 혼자 왔어?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정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네. 남편이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갑자기 왜? 사실, 그동안 남편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거짓말? 엄마 재산 얘기요. 남편한테 곧 상속받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가슴이 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양로원에 들어오시고 유언장도 바뀌고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아니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왜? 민정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희가 정말 돈만 생각했구나 싶어서. 민정아, 남편도 처음엔 저를 좋아해서 결혼한 거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엄마 재산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저도 똑같았어요. 처음으로 민정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살려고요.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힘들 텐데. 힘들어도 해야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민정이의 눈에서 정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 같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1년 기다리지 마세요. 뭐? 유언장 그대로 하세요. 저 이제 상관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오히려 엄마가 좋은 일에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왔습니다. 민정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뵐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민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워요. 미안해요는 많이 들었지만 사랑해요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민정이가 돌아간 후
저는 김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은 진짜 변한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접기로 했어요. 왜? 그동안 어머니 재산을 기대하고 무리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럼 어떻게 살 거야? 작은 가게나 차리려고 해요. 제 능력에 맞게. 민수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예전과 비슷했어요. 정중하게 무난 인사는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양로원 시설이나. 다 좋아. 그럼, 아직 유언장은 그대로? 역시 궁금한 건 그거였습니다. 응, 그대로. 아, 네. 민호는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10개월이 지났을 때 제게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제가 도움을 후원하고 있는 고아원이었어요. 순자 할머니께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새 학기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께 감사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아이들의 그림과 편지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는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저희가 공부할 수 있어요. 나중에 꼭 은혜를 갚을게요. 40년 동안 제 자식들에게서 받지 못했던 진심 어린 감사를 여기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1년이 되는 날 세 자식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1년이 됐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희 많이 바뀌었을까요? 글쎄, 너희들이 더 잘 알겠지.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이는 많이 바뀐 것 같아. 민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저는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너는 아직이야.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유언장은 바꿀 생각 없어. 네, 원래 계획대로 할 거야. 전 재산 기부. 민수와 민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민정아, 너만큼은 정말 달라졌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김할머니와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이제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12억이 큰 돈인데. 고아원 아이들한테 편지를 받아봤는데 그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다행이야. 그리고 민정이는 진짜 변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6개월 후 저는 양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민정이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손자들도 데려와서 할머니라고 불러줘요. 민수도 한 달에 한두 번 들러서 안부를 묻습니다. 예전처럼 계산적이지 않은 눈빛으로요. 민호는 여전히 가끔 연락하지만 어색한 관계입니다.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아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할머니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75세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매달리며 살았던 지난 40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민정이와 함께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순자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한 희생과 자신을 위한 선택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할머니의 지혜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울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방로베사